한국이 기술을 훔치지 않고서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없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새로운 무기를 보고 내린 확신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기술을 빼온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다시 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했죠. 한국은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보다 앞선 기술을 독자 개발해낸 거였어요. 최근 밝혀진 이 사건. 한국을 의심하던 미국이 결국 무릎을 꿇고 협력을 요청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새벽 3시 47분 긴급 경보음이 펜타곤 지하 3층 미사일 방어 작전센터를 깨웠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번쩍이며 모든 분석관들을 긴급 소집했죠.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드 요격 실패율 급증, PAC-3 시스템 한계 도달.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 방어의 핵심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톰 윌슨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청에서 20년간 근무해온 수석 분석관이죠. MIT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제가 분석해온 수많은 미사일 시스템 중에서도 오늘만큼 당황스러운 날은 없었어요. 지난 6개월간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우리 방어망을 뚫고 있었습니다. KN-23, KN-24 같은 고급 탄도미사일들이죠. 이들의 고도와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마하 8을 넘나드는 속도, 불규칙한 궤적 변경. 우리의 자랑스러운 사드 시스템도 속수무책이었죠.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PAC-3의 요격 성공률이 60%까지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때였죠. 이전에는 90%를 자랑했던 시스템이었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기술적 한계였어요. 우리의 레이더 시스템으로는 이런 고속 기동 미사일을 완벽하게 추적하기 어려웠죠. 사실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으로 한 통의 기밀 보고서가 전달됐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완전히 독자 개발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LSAM 블라크 1이 이미 양산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업그레이드된 LSAM 블라크 2 개발 진행 상황 보고서까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벌써 이런 수준까지 왔다고요? 개발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양산 단계를 들어간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영역에서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독자적인 해법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세부 사양을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 시스템이 우리 미국의 사드와 직접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에로우2, 에로우3와도 맞먹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동료 분석관인 제임스가 함께 자료를 살피며 제게 말했죠. 톰, 이거 정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게 맞나요? 미국 기술 유출된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믿기 어려워요. 하지만 개발 과정을 보면 2017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온 게 확실한데. 그럼 이제 한국의 미사일이 우리 사드와 직접 경쟁하게 되는 건가요? 이미 그렇게 됐다고 봐야죠. 그 대화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LSAM의 개발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최근 진행된 4차례의 시험 발사. 그중 3번의 요격 성공. 75%라는 놀라운 성공률이었어요. 미국 사드 초기 시험 때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걸 자체 기술로 해냈다는 사실이었죠. ADD라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고 한화시스템즈와 LIG 넥스원이 참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국내 부품 비율이 85%를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었고요. 사실 방산업계에서 개발까지는 갈 수 있어도 양산을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도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같은 보고서를 받은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더 심상치 않아졌죠. 브리핑을 담당한 존 리차드슨 국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보고서를 보셨을 겁니다. 한국의 엘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제가 질문했을 때 리차드슨 국장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들 예상했겠지만 우리 사드와 직접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국의 속도로만 보며 앞으로 더 앞설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보고서엔 엘셈 블라크 2의 사양이 나와 있었습니다. 레이더 사거리가 310km까지 확장됐고 마하 8.8 속도의 목표물까지 요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기계엔 A사 기술까지 적용됐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세계에 없는 차세대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받은 부분은 개발 일정이었어요. 블록 1은 2028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 불과 3년 후면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장거리 요격 시스템을 실전 운용하게 된다는 뜻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처음부터 혁신적인 설계로 시작했어요. 모듈화된 시스템 구조로 업그레이드가 용이하고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채택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한국 자체 기술인가요? 분명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온 거 아닌가요? 독자적으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사실 저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말입니다. 보고서에는 엘셈의 핵심 기술들이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모드 탐색기 기술, 고성능 추진 시스템, 첨단 유도 및 제어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시험 발사 영상이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궤적 추적, 정밀한 타이밍 제어. 이 모든 것이 우리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아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가지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였습니다. 엘셈 블라크 2가 완성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미사일 방어 강국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기술 지원이 필요한 동맹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괴감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엘셈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것은 한국이 진정한 기술 독립을 달성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었거든요. 아침이 되면 저는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보고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입니다. 만약 한국이 엘셈 기술을 기반으로 수출형 모델까지 개발한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독점해온 고급 미사일 방어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인 거죠. 그것도 우리보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경쟁자 말입니다. 오늘 제 손에 들린 이 보고서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벌어질지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를 떠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의 긴급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특별 시찰단의 일원이었죠. 목적지는 대전에 위치한 ADD 국방과학연구소와 창원의 한화시스템즈 연구소였습니다. 저는 이 여행이 제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서 보이는 첨단 기술들, 질서정연한 시설 운영. 불과 6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와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ADD 연구소에 도착한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신식 건물들과 거대한 연구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못지않은 규모였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들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김민준 박사라고 소개한 엘셈 개발 총책임자였어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의 첫 인사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톰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MIT 동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어떻게 저를 아시는지요? 선배님의 미사일 방어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사드 초기 개발에 참여하신 경험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이상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우리 기술을 참고했다면서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았죠. 김 박사의 안내로 LSAM 개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선 곳은 레이더 시스템 개발실이었어요. 거대한 A사 레이더 모듈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공개된 LSAM의 핵심인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S밴드 주파수를 사용하고 최대 탐지 거리는 310km죠.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됐습니다. 이 레이더의 사양이 우리 사드의 AN/TPY2 레이더와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거든요. 박사님, 이 레이더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신 건가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7년간의 연구개발 결과입니다. 개인 기반 소자부터 신호처리 알고리즘까지 모두 자체 개발했어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게헨, 즉 갈륨 나이트라이드 기술은 우리도 최근에야 완전히 상용화한 첨단 기술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미사일 제작 라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생산시설에서 LSAM 미사일들이 조립되고 있었어요.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과정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미사일 단면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히트-투-킬 방식의 직접 충돌 요격을 사용합니다. 탄두 중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도를 극대화한 설계죠. 추진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이중 추진 방식입니다. 1단 부스터로 초기 가속을 하고 2단 로켓으로 정밀 기동을 담당합니다. 모든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나 개량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설계 철학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제 시험 발사 영상을 보여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최종 시험에서 LSAM이 마하 7.5 속도의 모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충돌 순간의 정밀도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성공률이 75%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4번 중 3번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1번도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날씨 조건 때문이었어요. 김 박사의 설명에 동행한 미국 대표단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75% 성공률이라는 것은 이미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사드도 초기에는 이 정도 성공률이었으니까요. 오후에는 하나시스템즈 창원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는 LSAM 블라크 2 개발 현황을 일부만 볼 수 있었어요. 박성훈 연구소장의 브리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라크 2는 기본적으로 블라크 1의 확장형입니다. 레이더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고 동시 요격 능력을 늘렸죠.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사항들이 있나요? 레이더 탐지 거리를 400km로 확장했고 마하 10까지의 극초음속 목표물도 요격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실제였다면 한국은 정말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와 대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으로 말입니다. 동행한 존 리차드슨 국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톰,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입니다.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독자 기술일까요? 어디선가 기술을 가져온 건 아닐까요? 개발 과정과 시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자체 개발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LSAM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한국 자체 개발이라는 증거들이 명확했어요. 특허 출원 현황, 연구 논문들, 개발 인력 현황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연구진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미국 기술을 따라하려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밀로 오픈하지 않은 정보들도 꽤 많았어요.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드웨어 성능 향상에 집중한다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최적화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내일은 ADD에서 엘셈 블라크 1의 시뮬레이션 발사 시험을 참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그 순간은 어떨까요? 이미 마음 한편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면도 종합시험장에서의 시뮬레이션 발사 시험 참관이 시작됐습니다.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넓은 시험장에 엘셈 발사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제 운용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고도의 시뮬레이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늘은 블라크 1의 최종 성능 검증 시뮬레이션입니다. 마하 8.2 속도로 접근하는 모의 탄도미사일을 가상으로 요격할 예정이에요. 목표물의 궤적은 어떻게 되나요? 북한의 KM-24와 유사한 패턴으로 설정했습니다. 고도 변경과 기동까지 포함해서요. 이것은 정말 실전 수준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했던 바로 그 시나리오였거든요. 제어실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최첨단 VR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미래형 지휘소 같았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실제 상황과 99.9% 동일한 환경을 구현합니다. 김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실제 레이더 데이터와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날씨 조건이나 전자전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오전 10시, 드디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가상의 표적 미사일이 나타났어요. 레이더 화면에서 목표물이 포착되는 순간부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마하 8을 넘나드는 속도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는 모습이었죠. 엘셈의 레이더가 즉시 목표물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실의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추적 상황이 표시됐어요. 310km 거리에서 완벽하게 포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승인. 엘셈 시뮬레이션 발사. 홀로그램 화면에서 엘셈이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구현됐습니다. 아름다운 궤적을 그리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실제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영상이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두 개의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의 엘셈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하 6에 도달했어요. 목표물까지의 거리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충돌 10초 전. 최종 유도 단계 진입. 5, 4, 3, 2, 1 충돌. 홀로그램 화면에서 두 개의 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히트킬 요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제어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제가 목격한 시뮬레이션은 우리 사드 시스템보다 더 정교한 추적과 요격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모든 계산과 예측이 완벽했어요. 김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실제 엘셈의 성능과 동일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이 정도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다니. 제가 진심으로 감탄하자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건 블라크 2 시뮬레이션입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오후에는 블라크 2의 고급 시뮬레이션을 참관했습니다. 아직 실제 하드웨어는 개발 중이지만 AI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미래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라크 2 시뮬레이션에서는 레이더 탐지 거리가 400km까지 확장됐습니다. 마하 10속도의 극초음속 목표물도 완벽하게 요격하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동시에 16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8개를 동시 요격하는 장면까지 구현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사드 목표와 거의 동일한 사양이네요. 제가 말하자 박성훈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능을 무한정 올리기보다는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어요. AI 알고리즘이요? 네, 딥러닝을 이용해서 목표물의 기동 패턴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적은 연산 능력으로도 높은 요격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AI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능한 궤적들이 예측되고 그중 가장 확률이 높은 경로가 선택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바둑 AI가 수를 읽는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은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AI 시스템은 어떻게 학습시킨 건가요? 제가 질문하자 김 박사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 데이터를 학습시켰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패턴까지 분석해서 반영했어요. 학습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94.7%의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전문가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예측 능력을 보인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전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컸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우리를 따라잡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박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도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목표가 있었죠. 어떤 목표였나요?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박사의 말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주국방을 위한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역시 AI 알고리즘 개발이었습니다.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미국 기술을 참고하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공개된 AI 논문들은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방어 분야에 특화된 알고리즘은 완전히 새로 개발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혁신적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모방이 아닌 혁신을 추구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결과물이 나온 거였어요. 다음 날은 ADD의 AI 연구센터를 둘러봤습니다. LSAM 외에도 다양한 AI 기반 무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었어요. 자율 드론, 지능형 감시 시스템, AI 기반 전술 분석 시스템까지. 한국의 AI 기술력이 방산 분야 전반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진들의 창의적 사고였어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김 박사가 이런 연구 문화의 특징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희는 왜 안 될까보다 어떻게 하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면 해법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날 오후, 저는 한국 방문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LSAM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기술 혁신 국가로 도약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행했던 미국 대표단과 함께 최종 평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것은 무엇인가요? 존 리차드슨 국장이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과 시뮬레이션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말 독자 기술일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AI 알고리즘은 분명히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선도국이 됐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펜타곤에서의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본 상부의 반응이 싸늘했거든요. 특히 CIA 출신인 마이클 스미스 부국장의 반응이 가장 강했어요. 스미스 부국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톰, 자네 보고서를 읽어봤네. 하지만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이 정말 이런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생각하나? 분명 어디선가 빼온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것들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개발 과정과 시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체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증거라는 게 조작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기술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엘셈의 기술적 특징들과 AI 알고리즘을 보면 완전히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스미스 부국장은 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차관인 로버트 존슨이 비공식 만남을 요청했어요. 그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톰, 한국 방문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 같네. 수정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국 기술력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아. 우리 사드와 동등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왜곡하라는 요구였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본 성능이 그 정도였습니다. 거짓으로 보고할 수는 없어요. 톰, 자네도 알잖나. 의회에서 사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야. 이런 보고서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 사실을 왜곡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고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보고하는 게 제 의무니까요. 그 후로 저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한국 정부에 매수됐다는 황당한 이야기들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임스의 배신이었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한 동료였는데 갑자기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톰, 정말 이번 한국 방문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나? 제임스, 자네가 나를 그렇게 보나? 20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하지만 자네 보고서는 너무 편향적이야. 마치 한국을 옹호하는 것 같아. 편향적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직접 본 걸 보고한 거라고. 그때 제임스가 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톰, 우리는 미국인이야. 한국과는 동맹국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었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과학적 사실보다 정치적 입장이 우선이라는 말인가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추가적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성능 시험 결과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KN-23 미사일을 모의 상황에서 100%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 사드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펜타곤 내부에서는 이런 결과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이 과장된 발표를 했다고 폄하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떤 날은 심지어 저를 의심한 날도 많았죠. 사실을 말할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심지어 제 연구 프로젝트 예산까지 삭감됐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민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동 연구를 제안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한국과 공동 연구. 우리가 왜 그들에게 기술을 넘겨줘야 하나? 스미스 부국장의 말에 저는 반박했습니다. 기술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겁니다. 물론 핵심은 아니겠지만 한국은 미국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미국은 한국의 AI 알고리즘 기술을 배우는 거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톰, 자네는 정말 한국 편이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더 이상 절대적 우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었죠.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LSAM 기술을 바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본격적인 수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동시에 여러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독점해온 시장에 한국이 뛰어든 거였거든요. 그것도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저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국방장관까지 참석한 중요한 회의였어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 국방장관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우리와 대등한 기술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경쟁하거나 협력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시는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 말을 한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국방장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톰, 자네가 옳았던 것 같네.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시는 게 다행입니다. 드디어 미국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저는 한미 미사일 방어 협력 TF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경쟁 상대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민준 박사가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 과학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톰 박사님,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 같네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DD 연구소에서 열린 첫 번째 협력회의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측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특히 LSAM 블라크 2의 기술 사양서는 우리가 개발 중인 차세대 시스템보다 앞선 부분들이 많았어요. 박성훈 소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드웨어 기술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융합하면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제가 질문하자 김 박사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레이더 기술 공유입니다. 한국의 개인 기술과 미국의 신호처리 기술을 결합하면 탐지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둘째는 AI 알고리즘 공동 개발입니다. 한국의 딥러닝 기술과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합치면 예측 정확도를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죠. 이런 제안들을 들으면서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보유한 것을 넘어서 전략적 사고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실제 LSAM 블라크 2 프로토타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였지만 그 성능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동시에 16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8개를 동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북한의 포화 공격도 막을 수 있겠네요. 제가 말하자 김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DF-21이나 DF-26 같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해요. 이것은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였어요. 저녁 만찬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일본, 호주와도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었지만 기술적 검토 후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AI 알고리즘 부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어떤가요? 호주는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매우 관심이 높아요.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지역 안보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은 한국 국방부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국방장관과 미국 대표단 간의 직접 대화였어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우호적이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서로의 기술을 완전히 공유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표단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한국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우리 사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 기술도 공유해 주셔야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의심했던 미국이 이제는 기술 협력을 간청하고 있었거든요. 회담 결과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방어 기술 교류 협정이 공식 체결된 거였어요. 양국 간 기술 정보 공유와 상호 연구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의 성격이 변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는 한국도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협력으로 관계가 발전한 거죠. 협정 서명식에서 김민준 박사의 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진정한 기술 동맹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국방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기술력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LSAM 기술은 미국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의 LSAM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부터 시작해서 의심과 갈등, 그리고 최종적인 인정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이제는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갈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LSAM이라는 무기 시스템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독립과 자주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의 최고 기술자들이 함께 차세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점이에요. 한국의 LSAM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된 거죠. 최근 들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LSAM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중동이었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다는 국가들의 리스트가 돌기 시작했죠. 유력했던 아랍에미레이트를 필두로 카타르도 한국과 협상을 시작했어요.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CIA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란이 한국의 LSAM 성능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조차 이 시스템의 위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톰,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진짜일까? CIA 분석관인 데이비드 리가 저에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LSAM이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도 이제 함부로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기 어려워졌어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LSAM의 요격 능력을 의식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LSAM까지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LSAM 시연을 참관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어요. 폴란드 언론 인터뷰에선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LSAM은 러시아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다. 우리도 안심하고 잠들려면 한국의 무기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국제적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 방산의 위상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최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강국이 된 거였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북유럽 국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전문가들도 한국 방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겠죠. 핀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도 참관할 기회가 있었어요. 역시나 관심은 엘셈이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이 시스템은 러시아의 키모크나 이스칸데르는 물론이고 심지어 킨잘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김민준 박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블라크 2 버전에서는 마하 10까지의 극초음속 목표물 요격이 가능합니다. 킨잘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엘셈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호주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그들의 발언이 화제가 됐죠. 호주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엘셈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겁니다. 호주 국방 관계자의 발언이 파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엘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핵심 무기가 될 것이다. 호주도 이 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자 중국의 반응도 격해졌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한국의 엘셈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비판조차 엘셈의 위력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엘셈이 바꾸는 세계 방산 지형도였어요. 저는 제 보고서에서 핵심 3가지를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첫째는 미사일 방어 시장의 다극화였죠.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한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했어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상태에서 말입니다. 둘째는 지역 안보 구조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미국 주도의 기존 체제와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셋째는 한국이 쏘아올린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방어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본 펜타곤 고위층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톰, 이제 우리도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네. 한국과 협력에 집중하는 게 낫겠어.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실제로 미국 정부의 정책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엘셈을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나토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격상시키면서 엘셈 기술 공유를 논의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엘셈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21세기 안보 질서를 바꾸는 혁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엘셈의 국제적 성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부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뿐만 아니라 의회, 심지어 백악관까지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국의 엘셈 기술력에 대해 증언하게 됐어요. 20년간의 전문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상원 의원들의 질문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기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톰 박사, 한국의 엘셈 기술 수준을 우리 사드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마이클 존슨 상원 의원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엘셈 블라크2는 우리 사드를 일부 영역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과 다중 목표 동시 요격 능력에서 그렇습니다. 이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미국 국방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백악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어요. 오벌 오피스에서 이뤄진 비공식 회담이었습니다. 톰 박사, 한국 기술이 정말 우리를 위협할 수준인가요?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봅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우리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시나요? 한국의 AI 기술과 우리의 하드웨어를 결합한 차세대 시스템 개발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훨씬 앞설 수 있어요. 이 회담 후 미국 정부의 정책이 급변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거예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펜타곤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곳은 국방부 정책연구소였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대한 내부 분석 보고서가 작성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검토하는 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어요. 보고서의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자립 모델과 미래 동맹 협력 방향. 한국을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보기 시작한 거였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엘셈을 통해 입증한 독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방산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일방적 지원에서 상호 협력으로의 전환을 공식 제안한 거였습니다. 국방부 정책기획차관이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엘셈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동맹국의 기술 자립이 오히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런 인식 변화는 펜타곤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보호해야 할 동맹국에서 함께 발전할 파트너로 말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어요. 한국의 엘셈 기술을 미국 방어 체계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케이사드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술의 장점을 분석하고 미국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검토하는 작업이었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연구진들의 반응이었어요. 기존 세대와 달리 이들은 한국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국적보다는 기술의 우수성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한 젊은 연구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톰 박사님, 한국의 AI 알고리즘 정말 혁신적이네요. 우리도 이런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의회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어요. 저도 전문가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톰 박사, 한국의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의 질문에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엘셈 성공은 동맹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면 더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우리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엘셈의 AI 예측 알고리즘은 우리 사드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됐어요. 방산업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같은 대형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약은 아니었지만 기술 교류 차원에서의 접촉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국방대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에 대한 연구 과정이 신설된 거였어요. 미래 군 지휘관들이 한국의 기술 발전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의 강사로 초빙됐습니다. 엘셈 개발 과정과 한국의 기술 철학을 설명하는 강의였어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명확한 목표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 사고였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 차세대 미군 지휘관들이 한국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는 거였죠. 몇 달 후 더욱 공식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한미기술 협력 강화 방침을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양국 간 기술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문에는 의미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한국을 방산 기술 자립의 성공 모델로 평가하며 미래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미국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서 그의 소감을 알 수 있었어요. 톰 박사님, 미국의 인식 변화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정책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엘셈이라는 하나의 무기 시스템이 두 나라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방산 협력 세미나였습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최근 저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별 청문회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이었어요. 엘셈으로 시작된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가하는 자리였습니다.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이 한미 동맹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국의 엘셈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미래를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첫째, 한국이 기술 수용국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변화했습니다. 둘째, 일방적 지원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발전했어요. 셋째, 동맹의 군사적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런 평가는 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변화가 미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거였어요.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은 미래 전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톰 박사, 앞으로 10년 후 한미 방산 협력은 어떻게 변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은 엘셈2 개발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 1이 2028년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방어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실제로 2025년 한국의 엘셈2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2035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이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청문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다뤄졌습니다. 한국 기술의 국제적 확산과 그에 따른 영향이었어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기술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동맹국들의 방어 능력이 강화되는 것은 전체적인 안보에 도움이 돼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한국 무기 도입으로 나토의 동쪽 방어선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이어 엘셈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무기 시스템의 우수성이 실전에서 입증되면서 유럽 전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인 소감을 정리해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술을 의심했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국 내부의 인식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지 않게 됐어요. 함께 세계 평화를 지켜나갈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런 변화는 실무 차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간의 협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됐어요. 기술 정보 공유는 물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AI 분야에서의 협력이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딥러닝 기술과 미국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작됐어요. 엘셈에서 입증된 AI 예측 알고리즘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하는 연구였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도 놀라웠습니다. 한화시스템즈, LIG 넥스원 등 주요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어요. 엘셈의 성공이 전체 방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거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성장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기술력 기반의 질적 성장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의 마지막 화상회의에서 그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톰 박사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엘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박사님과 연구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엘셈2는 더욱 놀라운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그의 말에서 여전히 넘치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이런 의지가 있는 한 더 큰 발전이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엘셈이 보여준 한국의 가능성과 한미 동맹의 미래였어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엘셈 성공은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보여줬고 동맹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의미 있는 보고를 끝으로 제자리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은퇴식에서 동료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톰, 자네 덕분에 우리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저도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목격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한 가지 의미 있는 작업은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엘셈으로 시작된 1년간의 여정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엘셈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립 의지와 혁신 정신으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였어요. 지금도 회고록을 쓰다가 가끔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엘셈이 평화를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이 변화가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성취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